자, 박정우의 스팟 오늘 수요일 순서 다음 순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처음 뵙는 분을 모셔서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자,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는데 아마 화면을 지금 띄워 주시면은 반가운 분들 나오셨다. 이렇게 하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황희도 노무현재단 이사 그리고 이주희 민주당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셔서 반갑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저희가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희 의원님, 네. 오마이TV 첫 출연이세요. 네. 오마이뿐만 아니라 네. 국회의원 되고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인터뷰한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요? 제가 지난 7월 23일 저녁에 국회 이제 비례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네. 거의 한 3개월 조금 지났거든요. 아. 그 사이에 인터뷰하지 않고 네. 일단 의정활동 적응에 집중을 했었고요. 오늘이 첫 출연입니다. 좀 적응 좀 되셨습니까? 의원님? 네, 정말 그냥 불철주야 거의 예. 이제 반수면 상태로 살면서 3개월간 집중해 그 사이에 제가 필리버스터도 하고 네. 그리고 국정감사라는 사실상 이제 우리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비까지 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바빴고요. 다만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변호사 하면서도 그 가외의 시간에 공익 활동을 좀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했었는데 네. 이제는 하루 종일 그 공익 활동을 하는 그렇죠. 기분이라서 힘들지만 아주 보람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보람찬 의정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 황희도 이사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요즘 보니까 뭐 책도 내고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근황이 어떤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사이버네란이라는 책을 내고 사이버네란. 네 그리고 이제 오. 지역 강의. 그러니까 평일에 월화수는 고정 방송을 하고 네. 목금토 이제 보통 강의 다니고 일요일에 제 개인 라이브 하고 주 주 7일로 지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바쁘게 예. 살고 있고요. 저희가 또 사이버네란 이 아유, 책 표지까지 감사합니다. 띄워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이게 또 사인해가지고 찾아뵈야 되는데 사인해가지고. 지금 많이 이게 여기저기 전하다 보니까 예, 제가 오늘 준비를 못했습니다. 준비를 못하셨고. 아. 예. 저도 저 책 안 그래도 우리 이사님께서 예. 선물해 주셔서 지금 절반 이상을 읽었는데요. 진짜 술술 읽히고 아주 알찬 내용으로 그리고 그 제가 그 과거에 또 국정원 등 이 민간인 사찰 관련한 사건들을 네. 좀 했었는데 국정원 개혁에도 관심이 많았고요. 근데 정말 팩트에 기반해서 굉장히 실증적으로 그러면서도 재미를 놓치지 않는 그런 오,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예. 추천드립니다. 훈훈하네요. 이게 멘트 짜고 오신 거예요? 아니죠? 감사합니다. 예. 예. 근데 실제로 이따가 주제 들어가면 나오겠지만 네. 제가 한 몇 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FM 코리아 문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한 방에 아까 3개월 정도 되셨다 하셨는데 이번 국감에서 정말 큰 일 또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 저희가 풀어가 네. 보도록 하고 일단은 어제 있었던 이 현장 여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극우에 대한 얘기, 이 문제점들 저희가 파헤쳐야 되니까 일단 어제 있었던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로 정가은 씨가 경찰 출석한 거 어제 저희도 현장 좀 지켜봤는데 네. 1시간이 일찍 와가지고 메가폰 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럼 일단 좀 정말 귀에 들어오는 발언 이런 게 좀 있으셨어요? 사실 그 예? 평화하고 싶은 가치도 아. 없지만 일단 마이크를 잡는 순간부터 욕설을 막 이게 외부에 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아나무인이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정광훈 목사가 그 당 이제 계엄 탄핵 정국에서 엄청나게 폭동과 폭행 그리고 그 헌법기관들에 대한 물리적인 실제 행위를 선동했다는 거 우리 온 국민이 지금 다 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 발언 자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저항권을 많이 여태까지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국민 저항권이 헌법 위에 있다는 식의 논리를 이 정강훈 목사가 상당히 많이 펼쳐왔는데 저항권에 대해서 정말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항권. 예. 그 얘기 항상 하니까. 예. 정광훈 씨가. 그러니까 헌법상의 명문으로 저항권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은 아니나 네. 우리 어떤 헌법 정신이 인정하는 저항권이라는 것, 그러니까 학계에서도 인정하는 네. 저항권이라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배반하는 세력들이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세력들을 극복하지 못할 때
국민들이 본인의 그 어떤 권리와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발동하는 권한이 저항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국가 체제를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헌법 자체를 무시하는 세력이 사람이 어떻게 저항권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발언 자체는 상당한 모순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희가 뭐 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뒤에서 저렇게 패딩도 입혀주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뭐 건강상의 이유로 2시간 반 정도 조사받고 나와서 21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다시 재소환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황희도 이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앞에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예. 사실 계속 국민 저항권이란 말을 본인이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뭐 신혜식 씨도 네. 지금 자기들끼리 그래서 좀 싸우고 있던데 한마디로 전광훈을 감싸면서 이제 대통령실 지금 뭐 윤석열 측 변호인이 뭐 실제 배우다. 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 폭동의 배우가 누구인가 요걸 이제 서로 싸우다 보니까 그러면서 뭐 DC 인사이드의 그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가 또 있죠. 내란 3길 중에 하나인데 거기 운영진의 실명을 막 공개를 하고 그래서 이 내부에서 엄청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신혜식 씨는 이제 정광훈 씨랑 같이 있는 그 파죠. 그러면서 뭐 유튜버를 지원해주고 이런 얘기가 다 나왔는데 네. 특임 전투사 2명이 지금 구속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것도 꼬리 자르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 계속 보이곤 있으나 사실 앞에 잘 말씀 주셨듯이 네. 모든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특히 정광훈이 여기서 이제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 여풍을 또 경찰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당연히 정광훈은 지금 빨리 구속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네. 구속으로 갈 거다. 그 정광훈의 배후 혐의 그리고 실제 그 범법 행위 우리가 다 목격했던 그 행위들은 정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이게 근데 이게 웃겨요. 뭐라고요? 목사가 설교할 때 성경에 감동받고 은혜를 받는 게 어떻게 가스라이팅이냐? 아니 설령 이 말이 그러니까 맞다고 치더라도 어제 정광훈의 이제 발언. 예, 근데 본인이 이제 여기에 그냥 이런 설교를 단순히 무슨 뭐 성경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거리로 나가자. 그래서 윤석열 우리 구치소 가서 윤석열 모셔 나오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정치 선동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내란 선동을 한 거죠.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말 몇 개 섞어 가지고 장난치는 거 이런 거 이제 이미 우리 국민들이 또 간파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의혹들이 밝혀져야 될 것 같고 어제 보니까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마치 이제 정치적 배후가 있어서 자신을 이렇게 소환해서 조사하고 뭔가 처벌하려고 한다 이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같던데 정무수석실에서 지휘했다 뭐 이런 거 대통령실을 이제 걸고 넘어가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그 정무수석실까지 가기도 전에 네. 이미 우리 국민들이 목격한 그 본인의 범법 행위가 역사적인 증거로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온라인상을 조금만 뒤져봐도 당시에 이 정광훈 어떤 목사가 발언했는지. 네 구체적인 했던 발언들, 네. 구체적으로 했던 발언들이 다 남아 있고 보는 순간 저는 이것은 현행범이다 그런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사를 통해서 그 어떤 진상이 좀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요. 네. 배우가 있든 없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 이미 현행범인데 그러니까 네.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이미 너무 명확하게 객관적 그런 증거들이 확보가 증거들 돼 있는 맞습니다.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런 주장은 이제 네. 본인 죄를 조금 더 가리기 위한 물타기 전략이 아닌가 싶고 굳이 예. 거기에 저희가 말려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금요일에 또 저는 좀 더 스트레스 또 받는 게 금요일에 또 나서 또 저럴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렇죠. 그걸 또 이제 취재하려면 또 기자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봐야 되니까 그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힘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예. 항상 저들은 지들이 했던 걸 뒤집어 씌워요. 아, 그러니까 자기들 했던 걸. 예, 뭐 예를 들어서 프레임 전쟁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뭐 이게 사이버 내란이랑 엮이는데 어. 아무튼 핵심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입법 독재다, 입법 독재다. 입법 내란이다, 카톡 검열이다. 그러니까 보면 검열, 독재, 내란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그런 김재섭 의원도 본인이 합리적이라고 주장은 했지만 예. 이번에 부동산 계엄령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전 이런 게 다 의도가 담긴 거라 보는 겁니다. 단어 선택 자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네. 근데 거기에 계엄령이라는 딱지를 왜 붙이는 건가? 결국 이게 뭐 그거 말고도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도 네. 계속 무슨 뭐 범죄, 뭐 경제 공동체 이런 얘기. 이거 박근혜 탄핵 때 지들이 다 뒤집어 썼던 거거든요. 이건 실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네. 비판을 받은 건데 그 키워드들을 이들은 가만히 두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사실이든 아니든 아. 민주당이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누구
누군가는 받아들이게 가랑비웃졌듯이 키워드를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게 이제 이따 말씀드린 10대 20대한테는 그럴듯하게 퍼지는 거죠. 그럼 결국엔 뭐가 남는 거냐? 네. 극좌나 극우나 똑같은 거 아니야? 야, 니네가 쟤네를 극우라고 하면 너넨 극좌 아니야? 근데 극좌도 똑같이 저런 얘기를 하잖아. 니네도 뭐 부동산 계엄령 뭐 입법 독재 하잖아.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더 악랄하다는 겁니다. 악랄하다. 배후 얘기 나오면 극좌도 배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스타일 진실의 시대에 딱 그 현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셨듯이 이런 논리와 이런 주장들이 또 무차별적으로 다 이제 퍼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쇼츠나 릴스나 뭐 이런 걸로 짧은 영상으로 인해서 특히 젊은 층에 많이 스며들고 있다. 이 얘기를 어제 저희가 청년 정치인을 모셔서 또 얘기를 들어보기도 했었는데 이른바 요즘에 10대, 20대 극우화 이게 심각해지는 그런 이유기도 하고. 네, 김내훈 작가는 이제 그걸 뭐 급진화나 과격화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극적인 거에 이제 꽂히고, 네. 그리고 뭔가 이제 불안하고 불만을 갖게 되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와서 그럴듯한 언어를 이제 부여해주면 거기에 이제 딱 그 세뇌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더 과격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약간 반민주당화가 정확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반민주당화. 어느 나라 극우가 뭐 미국 극우와 일본 극우의 입장을 대변을 그대로 해줍니까 사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극우는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극우랑도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그냥 한마디로 어떤 이슈로든 이게 네. 예를 들자면 프레임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예를 들면 586, 예. 중국, 북한, 페미니즘, 위선, 무능, 네. 내로남불 이게 다 연결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뭐로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든 간에 궁극적인 종착점은 이제 반민주당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안 된다. 민주당은 그리고 좌파고 공산화 세력이고 이런 프레임들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바다로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요. 이게 정광훈의 어제 이제 소환 현장을 보고 이 반민주화, 민주당 여기에 대한 이 프레임까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사실 의원님께서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그러니까 청년들의 이제 극우화 그리고 또 여기다 뭐 온라인 불법 도박과 뭐 펜코의 잉여 포인트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파헤치셨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진실을 알리고 또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또 하나하나 짚어줄까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이런 것들이 불법적인 것과 또 연결돼 있는 펜코의 잉여 포인트 이 문제까지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다 연결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낼까? 일단은 온라인 불법 도박, 펜코의 잉여 포인트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파악하셨습니까? 사실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 황희도 이사님이 굉장한 전문가시고 저도 이번에 국감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 예. 이사님과 이제 여러분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이번에 공부를 좀 하면서 상당히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불법적이고 사행적인 행위가 버젓이 온라인상에서 그것도 이 그 커뮤니티계에서 뭐 2위, 2, 3위를 다툰다고 하는 네. 이 유수한 커뮤니티에서 그냥 버젓이 일어날 수 있는가 상당히 놀랐고 그 개인 머니가 지금 현금으로 동일하게 취급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거래도 저희가 그 국감에서도 슬라이드로 네. 그 실상을 좀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이 불법 도박의 영역으로 바뀐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 책임자들이 제대로 어떤 규제하거나 규율하지 않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고 국감에서 저희가 지적하자마자 네. 바로 바로 예, 대응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떻게 대응이 좀 들어갔습니까? 이게 굉장히 그 이주 위원님께서 큰 예. 일을 해주신 게 어.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걸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 짧게 펜코 펜코에서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티는 글을 쓰면 포인트를 얻죠. 그렇죠. 그리고 비추천을 받으면 펜코는 포인트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게임이라 보시면 돼요. 음. 그러면 여기에 글을 많이 쓰고 특히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얘기를 많이 해주면 네. 포인트 레벨업을 빨리 하잖아요. 음. 근데 이 레벨업을 하고 나서 문제는 이 포인트를 현금으로도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약간 빠칭코 시스템처럼 중고나라나 뭐 당근마켓 네. 이런 데서 뭐 이제 막 한 25,000원 그러니까 그 한 10,000포인트에 25,000원 정도로 이제 거래가 됐던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예를 들어서 펜코 유저들이 혐오를 좋아해요. 민주당 욕하면 막 추천을 줘요. 그러면 내 생각과 별개로 민주당 욕을 막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혐오하고 막 젠더 갈등 있고 이런 거를 계속 공급을 하고 그걸로 점수를 벌고 네. 그렇게 해서 레벨업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아까 말씀 주셨듯이 거기에 별도 게시판에는 도박장까지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사설 토토를 저기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운영진도 이 문제 인식을 그러니까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이게 왜 그럼 현금 거래가 가능한 거냐? 그 유저 간에
포인트 선물하기 기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선물하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그냥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fem코 유저들 사이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야 선물하기 기능 막아. 그럼 이거 못 할 거 아니야 거래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하지만 운영진이 계속 방치를 했었던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트래픽이 계속 몰리니까. 근데 그걸 국감장에서 이번에 이유 의원님이 딱 짚은 거죠. 이게 이제 황희도 이사도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네. 그럴 때도 뭐 이슈는 됐지만은 딱 와닿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주 의원님이 네. 국감장에서 딱 그쵸. 지적하니까 한 방에. 그 아. 지적하자마자 예. 팸코가 게시판에 난리가 네, 났다는 난리가 얘기를 났다. 제가 저희 보좌진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엄청 그래서- 공격을 받았을 텐데요. 예, 팸코에도 난리가 나고 네.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저 뭐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국감에서 공개적으로 이상한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 언뜻 댓글을 보니까 그래 이거 도박 중독 사실 좀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취지의 글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환기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 주요했다. 이사님과 세운 전략이 주요했다 생각합니다. 네. 아니 실제로 지금 요 화면에 나오듯이 fem코 유저들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으니까 알고 이 지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fem코 운영진이 뭐라 그랬냐면 지난 10년간 문제 된 적이 없는데 모 정당의 정치인이 갑자기 나서서 그러니까 이재휘 의원님이 나서서 갑자기 문제 제기해서 이렇게 된 거다. 네. 근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없으면 냅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도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조치를 한 거고 예. 웃긴 건 뭐냐면 애초에 그 자기들이 흔적을 다 남겨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fem코의 도박에 중독됐다는 글도 무수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다시피 fem코 유저들도 알만한 사람들은 계속 지적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유독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치를 바로 그 정치 시사 갤러리 그 게시판에 있는 그 이준석 그 지지자들 준천지라 불리죠. 그들은 이거에 대해서 엄청 싫어하죠. 왜 싫어요? 왜냐면 이제 그걸로 또 여기서 쉽게 포인트를 벌고 아. 요걸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득을 또 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사에 넘어가야 될 단계라 그렇죠. 봅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하려면 거기 게임에 참여를 하려면 포인트를 얻어야 되고 포인트를 얻으려면 그 게시판이 좋아하는 글을 써야 되고 네. 그 좋아하는 글은 사실상 그 네. 이제 이준석 의원과 또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좀 계속됐다는 지적 오래 전부터 맞아요. 이사님께서 하셨는데 바로 그 시스템을 네. 활용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우리의 이제 문제 제기로 줄어들까봐 그런 또 반발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이준석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또 많은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막히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 네. 반발이 더 심했다. 예, 근데 제가 여기서 꼭 짚고 싶은 게 예. 이제 단순히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건 팸코 뭐 그 개별 사이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 화두에도 관심을 갖던 게 청소년 도박 문제와 연결이 된다는 네. 점이었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저희가 그 통계를 좀 찾아보니까 예. 온라인 도박 10대 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대상들인 거죠. 수사까지 들어갔다는 건 사실상 그 어떤 혐의와 정황이 네. 강하게 있었다는 것인데 2022년, 23년, 24년 거치면서 3년 사이에 무려 6.4배나 그 피의자가 증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네.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도 4.3%. 지금 그 중에서 또 19.1% 거의 한 20%가 지속적으로 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박 문제는 비단 저희 이제 과방위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겸임 상임위로 하고 있는 성평등 가족위에서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네. 여러 부처가 함께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좀 어떤 그 정신적인 심리 상담 등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야 되는 사회적 문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게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고등학생, 뭐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있으면 도박을 누가 많이 할까 생각하면 왠지 좀 고등학생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나이도 들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통계를 앞에 말씀 주셨듯이 들여다보면은 저연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 fem코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회원가입만 하면 도박을 바로 할 수 있었어요. 성인 인증도 없이. 아하. 그 이런 걸 그냥 버젓이 방치를 한 이유가 그럼 뭐냐? fem코 운영진 당연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냥 네. 도박장을 그대로 그냥 냅두고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중독이 되면 사이트에 더 자주 들어올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얻기 더 위해서 많은 글을 또 글을 쓰고. 쓸 테고,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 이득과 이득의 어떤 상생고리.
속에서 예.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 너무 우리 이제 정부가 지난 정부들이 안일하게 이 문제를 대처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견해 통계 시절 어느 정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거의 정말 방치해 온 상황이고 누가 보아도 불법적인 그 사행성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떠한 제재도 없이 네. 우리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들이 그냥 막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는 건 오프라인에서는 엄격하게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된 공간에서만 그것도 이제 외국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도박 행위가 지금 이미 불법화되어 있는 도박이 청소년들은 너무나 쉽게 온라인상으로 접할 수 있었다. 굉장히 심각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사실 실태 조사부터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통계가 이제 겨우 나온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 약 762만 명 상당히 이제 숫자가 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어떤 실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한 13,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표본이 너무 적은 거죠. 그렇다면 제대로 된 실체도 될 수 없고 네. 그 조사를 기반으로 한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이 나올 수도 없는 것이죠. 예. 이게 그럼 더 이제 조사를 더 많은 표본을 하게 되고 이러면 네네. 더 많은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성평등 가족이 국감 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문을 강하게 좀 했었고 아마도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음, 이런 게 많이 좀 보도가 돼야 되는데 원래. 그러니까요. 네. 이게 사실 워낙에 지금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런 우리 이제 밀접한 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중요한 이 사례가 사안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대책도 빨리 또 종합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펜코를 통한 이 도박과 연결된 이런 부분들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특히 지금 잉여 포인트 저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네. 했지만은 최대 베팅의 한도가 없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게 문제였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좀 변화가 좀 있습니까? 그게 이제 방금 말씀 주셨듯이 운영진이 이제 전송하는 기능을 막은 거죠. 막은 걸로 드디어 네. 막은 걸로 다만 이제 이게 효과를 끝은 얻었다. 아닙니다. 예. 그동안 그럼 이걸 방치했던 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냐? 요건 이제 자료 준비하긴 했는데 수사가 또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네. 애초에 지금 그 도박 없는 학교라는 시민단체에서 그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분이 실제로 도박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fem코 시스템을 보시더니 이거 도박장이다 그냥 영락 없는 도박장을 해놓은 거다 하셔서 직접 이제 법적 대응에 나선 거고 네. 이게 지금 이 건은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그 개혁신당 이렇게 유세 현장에 오면 포인트를 주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인트가 현금화가 된다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도 지금 또 네, 수사가 진행 무선법, 중입니다. 정치자금법 문제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 심각하죠. 그것도 지금 수사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왜 이걸 또 강조하냐면 이게 그냥 다수의 그 국민들 사이에서 잊혀지면 어느 순간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네. 보통 이런 거 그냥 또 지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계속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다. 네. 기자님께서 앞으로 또 계속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혁신당이 정치권과 연결돼 있는 이런 고리도 보이기 때문에 더 이제 심각한 것이고, 일단 전송 기능이 이제 막혀서 네. 이제는 좀 뭔가 펜코도 달라지나 이런 생각도 좀 하실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당장 하루아침에 확 획기적으로 바뀌진 않겠지만 예. 말씀 주셨듯이 이게 도박으로 연결되는 포인트라든지 이런 정서라든지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도파민 중독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뭐 쇼츠라든지 또 다양하게 얽혀 있는 문제인데 이런 거에 중독이 되고 나면 이거를 못하게 하는 사람을 탓하고 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저 의원 뭐야 하면서 그래서 아까 뭐 펜코가 난리가 났던 건데 이런 걸 이제 필요한 건 당연히 좀 막아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통제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건 명백하게 도박 행위를 막고 그 도파민 중독 행위를 막는 거고 사실 이게 또 도박뿐만 아니라 혐오를 정당화하는 데 쓰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기자님한테 뭐 이렇게 온라인에서 저 뭐 누구 포인트 좀 빌려달라, 나 돈 좀 꺼달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포인트를 막 빌려 받아요. 그래서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곧 내가 민주당 깔 거 갖고 오면 나 포인트 바로 벌어. 그럼 그걸로 갚을게. 이게 그냥 디폴트 값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글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주류가 되면 나도 그냥 여기 그냥 올라타게 되는 거죠. 포인트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실제로 또 거기에 가랑비 어쩌듯이 젖어들게 되고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지금 막아가는 중이다. 당장 하루아침에 이게 막 체감을 못하지만 네.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 지금 좀 대응을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 펜코 문제 저희가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지만은 이제 서서히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 들지만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또 끈질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 이제 극우의 어떻게 보면 저변 확대, 그러니까 청년층이 이렇게 극우화되고 있다는 건 좀 충격적이고 펜코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준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펜코에서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호평도 하고 응원도 하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네. 이준석 의원에 대한 뭐 칭찬과 네. 아니면 이준석 의원이 잘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 많이 나오고 있는 커뮤니티를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그래서 예. 펜코도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머로 이제 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다른 게시판도 있지만 정치랑 좀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밌는 현상이 있냐면 이 펜코 정치 갤러리에 있는 이준석 지지자들이 네. 되게 좀 이상한 행동들을 할 때 혹은 이상한 주장들을 막 정당화할 때 펜코의 다른 유저들이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 중추절 이거는 이제 중자가 들어가니까 중국의 명절이다. 근데 민주당 정치인 현수막 추석 때 네. 중추절 이제 그 현수막을 건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게 fem코에 막 올라와가지고 이거 중국의 명절을 역시 저 친중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욕을 막 한 거죠. 그때 그래서 fem코 안에서도 싸움이 난 거예요. 이 무식한 놈들아 이러면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준석 지지자들 이 타겟이 됐고 문제는 보통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았다 하고 그냥 뭐 죄송하다 하고 넘어가든가 예. 그냥 삭제하고 넘어가잖아요. 이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무위키로 전장을 또 옮겨요. 네. 나무위키의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그럼 이제 본인들이 그게 그냥 진실이 된다고 믿는 것 같아요. 혹은 내가 그냥 거기에 나도 속은 거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건데 이런 일이 지금 한두 번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정치에 투영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틀리면 내가 잘못 알았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죽어도 인정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코스피 예상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코스피. 네, 두고두고 그 저 계속 올라오는 있지 짤이죠. 않았는데. 근데 예. 그러면 보통 이제 그래 그럼 이거는 뭐 정부가 잘했다든지 혹은 아니 정치적으로 그냥 이재명 정부의 그 성과를 인정하기 싫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말을 안 하면 되잖아요. 악착같이 환율 얘기를 갖고 와요 또. 야 환율 지금 1원 올랐다. 2원 올랐다. 계속 2원만 또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펜코 안에서도 정치 게시판에 있는 이준석 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네. 이제 너무 지겹다는 거죠. 쟤네들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근데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펜코식 정원 교육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실제 사례입니다. 정원 교육이 있어요? 펜코식 정원 교육이 뭐냐면 펜코식 정원 교육. 보세요. 이게 뭐냐면 예. 여성신문의 창간 37주년 이준석이 축하를 해준 거예요. 아하. 일단 이것만 하더라도 민주당 정치인이 만약에 했다 칠게요. 네. 이거 가지고도 몇 날 며칠 때릴 겁니다. 이거 봐라. 내가 페미니즘 때문에 민주당 지지 못한다. 난리를 칠 거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저기 보면은 저출생이라는 그 표현이 또 나옵니다. 아하. 이준석이 축하를 보낸 메시지예요. 저출생. 그럼 이 저출생 야 저거 봐라 역시 또 페미 정당이다 이러면서 난리를 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들이 정당화해 주냐면 다음 사진 보시면 이준석은 저출산으로 원래 썼을 거다. 근데 여성신문 측에서 멋대로 저출생으로 바꾼 거다. 이준석은 잘못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얘기가 어디로 또 옮겨가냐면 난 맞는지 아닌지 자기들도 모른대요. 근데 이준석은 여태까지 저출산으로 썼으니까 그랬을 거고 심지어는 이게 이준석이 AI 대필로 보통 축사를 보낸대요. 이 지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AI가 그러면 저출생이라고 표현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 PC주의자랑 페미니스트들이 AI를 이미 오염시켜놔서 저출생으로 AI가 말하는 거니까 심각한 상황이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걸 와. 그대로 믿고 지금 논점이 그래서 AI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경로 딱 의존성과 자기 합리화에 빠진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지금 저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반성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네. 저런 거 얼핏얼핏 띄엄띄엄 보면서 야 민주당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잘못했다라면서 민주당 자기 반성으로만 가면 아무것도 우리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럼 궁극적으로 이준석이랑 똑같은 얘기를 해야 지지를 하든 말든 해요. 근데 예. 심지어 이준석이랑 똑같은 말을 해도 지지 안 합니다. 네. 그냥 민주당이 싫은 거예요 결론은.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습. 정운교육, 펜코식 정운교육이라고 네. 이제 붙여 있는 이제 하나의 예시입니다 저게. 네. 충격적입니다. 그 이사님이 네이밍을 정말 잘하시는 네. 것 같아요. 아유, 펜코식 정운교육.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온라인 상에서의 이런 어떻게 보면 차별과 혐오 이런 분위기, 그다음에 반민주당 이런 네.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보면은 한창 문제가 됐던 게 바로 불법 현수막.
혐오 현수막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여기에서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기존에 이제 그 온라인상으로 저희가 오래전부터 민주 파출소를 운영하면서 각종 그 혐오 표현 불법적인 정보들 범람하는 것을 최대한 신고받으면서 이제 좀 그 정리해 나가고자 노력을 했는데 네. 최근에 또 그 정말 유령 정당을 동원해서 지금 정당 현수막의 형식을 틀에 업어서 불법적인 내용,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가짜 정말 뉴스. 눈으로 보기 예. 너무나 힘들고 불편한 이제 시민들이 그 불편을 많이 호소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현수막을 통해서 이제는 그런 가짜 정보, 불법 정보, 네. 그 허위 조작 정보들을 지금 유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 너무 심각하고 이게 단순히 어떤 그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를 저는 이미 넘어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당에서도 우리 김현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네. 대선 불복 불법 현수막 대응 특별위원회 이렇게 얼마 전에 구성하셨고 네. 여기서 이제 정당법 등 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좀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뜻인 이 특위뿐만이 아니라 뜻있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 인지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 법적인 해결을 좀 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법안도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각 지자체 지방 정부와도 논의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뭐 사라지고 있다기보다는 사라지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미 문제가 너무나 만연해 있고 심각하고 네. 그러니까 일종의 법의 틈을 지금 비집고 들어온 것이거든요. 할수 그러니까 있으니.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국민들 일반의 어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조심스러워야 되고 네. 사실 어떤 표현이라도 그것이 타인을 해하거나 어떤 그 뭐 그렇죠 혐오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침해하는 표현이 아니라면 사실상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제한을 하는 형태로 지금 저희가 규율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이런 형태의 내용들은 그 어떤 내용, 뭐 질, 방식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지금 저는 헌법의 그 보호 테두리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해서 아주 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그 대응을 저희가 시작했다. 그래서 뭐 머지않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해결될 거다.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가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보고. 근데 짧게만 그 예. 말씀 더 드리면 그 앞에 이제 정광훈류의 사이비 종교 문제랑 얽힐 수밖에 없는 게 당장 내일로 미래로당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현수막 정당이잖아요. 근데 그 당의 대표 중에 정 씨라는 사람은 신천지 신도고 그 사람은 이제 오세훈의 공생학교로 연결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끈끈하게 물밑에서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하면 결국에는 저것들은 또 우회해서 다른 방식으로 또 치고 들어오니까 이게 네. 끝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시민분들께도 항상 제가 강연 다니면서 말씀드리는 게 한 방에 막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해결하는 걸 바라면 안 된다. 오히려 그게 환상이고 그게 한 방에 해결이 된다고 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은 당장 예를 들어서 그 밈 형태로 저들이 지금 공격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 TV 같은 데서 예전에 뭐 특정 뭐 조작이란 단어를 금지를 막 시켜요. 어떤 선수가 그런 조작 사건을 벌여가지고 예. 그 특정 단어를 이제 들으면 지가 기분 나쁘니까 그 단어를 채팅 금지를 시킵니다. 그럼 이제 유저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작으로 바꿉니다. 그럼 그 주작을 또 금지를 시켜요. 그럼 주작, 현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현무라고 얘기를 해요. 현무란 단어를 쓰면 조작이라는 걸 사람들은 아는 거죠. 네. 그럼 이게 법적으로 대응하는데 전 명확하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는 게 특정한 단어.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사자명예훼손했다? 그럼 법적으로 대응을 하죠. 근데 지금은 학생들 사이에서 5월 23일도 조롱거리거든요. 그럼 523이라는 거 학생들 사이에서 노무현 대통령 뜻한다는 거 이미 다 압니다. 그럼 523도 금지법을 만들 거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우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뭐 코알라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을 상징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걸 하나하나 다 틀어막는 방식으로 가는 건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돈 넘은 헤이트 스피치 뭐 이런 거 법은 만들 필요는 있지만 이게 생겼기 때문에 한 방에 해결될 거라고 기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밈 맞습니다. 형태로 파고듭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일종의 이제 우리의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예. 네, 아주 중요한 주제라서는. 네. 예, 높아지는 방향으로 사회 전반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 네. 것 같고요. 지금 네. 이제 뭐 이사님과 주변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애를 많이 쓰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저희 당에서도 이 문제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국민들의 인식과 문화를 좀 바꾸기 위한 네. 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펜코 문제, 극우화 문제, 또 이 가짜 현수막, 혐오 현수막 문제 이것들 참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들인데 참 다룰 시간도 많지 않고 네. 마땅치가 않은데 오늘 뭐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주혜 의원님 이번 좀 첫 어제 방송에 또 나오셔서 의정 활동 3개월 해보니까 정말 눈꽃을 바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 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지적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R&D 예산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졸속 삭감 뭐 이런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예, 하셨죠.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네. 일단 제가 이번 22대 국회에 불과 얼마 안 됐지만 들어와서 느낀 것이 예전과 참 다르다. 예전과 다르다. 국회의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신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일을 안 하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돈만 받고 세비만 받고 일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22대 국회에서는 상당 부분 이제 들어야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저도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 국감은 비록 이제 6월에 저희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긴 했으나 네. 기존의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어허. 다시 한번 저희가 짚지 않을 수가 없었고 예. 그 제대로 된 청산을 위해서라도 그 개혁 방향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이 과방위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국민 입틀막 하면서 네. 막 정말 하루아침에 정말 IMF 때도 깎지 않았던 우리 R&D 예산을 전폭적으로 삭감 지시하고 정말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좀 짚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정부 교체 이후에 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특정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예산 배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정 조사가 또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과기부의 혁신본부 내에서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그 진상에 대한 진상 조사 그리고 이후에 뭐 변화될 그 대책 마련 요게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우선 꼭 드리고 네. 근데 그 갑자기 10조로 그러니까 20몇 억에서 갑자기 10조로 삭감하라고 지시하면서 그래서 과학계가 정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뭐 그래 한 뭐 1, 2년 뭐 예산 삭감했지만 뭐 나중에 지금 우리 정부 들어와서 늘리면 되지.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우수한 우리 인재들이 지금 해외로 벌써 떠났고 다시 돌아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그 파괴한 것이 뭐 불과 1, 2년 사이에 예산 문제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 R&D 생태계, 인재 생태계 자체를 파괴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복원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번 정부가 35조 이상의 R&D 예산을 배정을 했고 네. 적극적으로 우리 이공계 연구자들 지원을 한다고 했고 다행히도 그 성과 때문인지 이번에 대입 수시 모집에서 이공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예. 그런 좋은 소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 정책 방향을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면서 가져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우리가 에이펙 정상회의 주관에 봤지만은 젠슨왕이 와서 이 깐부치킨에서 치킨 먹고 그 GPU 26만 장 확보하는 이 쾌거 이런 것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정부보다 미래를 향해서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 또 여당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였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니 그럼 윤석열이 직접 젠슨왕 술자리 갔을라나? 술 마신다고 그랬을 수 있겠네요. 아주 좋았겠네요. 네. 아주 좋았겠네요. 네. 안주나와 또 탐내고. 아, 근데 이게 사실 젠슨왕 말씀 주시니까 생각나는 게 젠슨왕이 이제 페이커 선수를 또 막 3연창에서 또 엄청나게 e스포츠 팬들 사이에서 화제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랑 연결되냐면 예.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랑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스타 프로게이머를 했었지만 맞습니다. 네네. PC방 문화 이게 해외에서 되게 신기하고 e스포츠의 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이 예. 결국엔 김대중 대통령의 IT 문화 강국에 대한 해안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가 나온 거고 e스포츠 시장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중국 사우디에서 지금 e스포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옛날처럼 우리가 무슨
그 강국이다라고 넘어갈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는 대한민국의 그 노력 그리고 특히나 김대중 대통령의 해안 이게 다 연결이 되는 서사인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공식 영상을 하나 올릴 때 한국의 그 역사 맞습니다. 그 중간에 스타크래프트도 나오고 PC방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놓고 보면 민주정부가 다 이런 걸 시작을 했단 말이죠. 아. 근데 이런 거 맨날 무슨 경제는 보수다. 지들이 보수도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가지고 그렇게 걸고 넘어지니까 다 안 맞는. 몰랐던 거죠. 음흠. 그래서 이런 서사를 좀 계속 알릴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네. 10대들 만나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걸 계속 알려야겠네 진짜로. 예, 진보 너무 네네. 정부에서 경제를 더 잘하고. 네, 그쵸. 맞습니다. 미래를 더 실제로 준비하고. IT 고속도로 간 예. 그 성과는 정말 김대중 정부의 치적이었고 저는 칭송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기반이 되어서 지금 20여 년, 30년 지났을 때 이제 다시 우리가 AI 3대 강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점에 도달한 그 어떤 인프라를 정말 네. 구축했던 아주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미국, 중국 이미 너무나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절반 정도의 수준밖에 못 미치는데 이걸 어떻게 따라잡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뭐 속도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성형 AI가 전 국민에게 지금 보편은 뭐 챗GPT로 대표되는 이 AI가 보편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조금씩 그 어떤 AI를 문화를 좀 이제 접하고 있는 시기이기는 한데 네. 결국에 이 AI가 등장하면서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사람의 일자리 문제. 도대체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철학적인 화두들 제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다른 것보다 저는 이 AI를 기반으로 한 기술 혁명이 생산력의 발전을 추동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 뭐 10시간에 할 일 지금 1시간도 안 돼서 다 마무리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되고 있는데 결국에 사람을 위해서 쓰여야 되고 이 생산력의 발전이 부의 양극화를 통해서 일부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부를 주는 형태가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이 생산력 이 노동에서 일정 정도 좀 해방이 되면서 적은 노동 시간을 투여하지만 그 어떤 생산력을 훨씬 더 많이 획득하면서 본인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 계속 하루에도 몇 명씩 지금 사망하고 있고 산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 강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본인도 산재 피해자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연 우리 사회에서 발전했던 그 과학 기술들이 도대체 왜 이 원시적인 뭐 예를 들면 건물에서 공사하다가 떨어져 죽고 기계에 끼어 죽고 깔려 죽고 이 원시적인 어떤 피해를 왜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는가? 그게 결국에는 오직 자본의 논리만 들어간다고 하면 결국에 이윤이고 사람 목숨보다도 그러니까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AI 강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기술 혁신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사람을 위한 전 국민 AI 모두의 AI도 바로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더 높은 삶의 질을 향해 가는 그 어떤 중요한 방향을 지금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이 국정 철학이 저는 뭐 비단 이재명 정부 5년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좀 지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 경제는 뭐 보수다, 뭐 안보는 보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게 저쪽 이른바 이제 보수 진영의 논리였는데 그게 다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주권 정부에서 더 그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도 얘기하고 미래도 얘기했지만은 이번에 또 이제 UAE 아랍에미리트 포함해가지고 이 아프리카 또 이제 중동 4개국 방문 G20 방문 이걸 통해서 또 얼마나 성과를 낼까? 우리 국익을 위해서 실용 외교 이걸 국익에 얼마나 잘할까 너무 기대가 돼요. 맞아요. 그래서 어제 보더라도 정상회담하고 이걸 통해서 원전 뭐 협력 확대나 아니면 AI 방산 협력 명시가 됐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UAE 대통령 회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돼서 이걸로도 우리 국민들이 참 힘을 얻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어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가운데 이렇게 국정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라도 야당이 또 제 역할을 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제 대관한 국회 대강당에서 우파 유튜버 연합 출범식이 열린다 뭐 이런 지금요? 보도가 좀 나왔네요. 그래요? 지금 말고 12월 26일에 12월 26일. 네, 열린다고 12월 하네요. 26일. 12월 26일 아. 나경원 의원이 대관을 해줬다고 하네요. 대관을 해줬고 이 정말 보수성향 안타깝습니다. 유튜브 연합단체 야.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 출범식 장소로 국회 도서관 대강당 대관이 신청이 됐다. 이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이러고 있습니다. 같은 법조인 출신이지만 나경원 의원이 왜 저렇게 초기 정치할 때는 저 정도의 모습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왜 점점 저렇게 극우의 힘을 빌려서 정치 자기 그 지지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지 정말 네. 유감이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야, 저기 들어가는 자유자만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저 맨날 자유자를 저렇게 고집을 하고 있는 뭐 자유대학도 그렇고. 근데 예. 사실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부 때 진짜 소름 끼치는 기사였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이슈가 안 되더라고요. 그 경호처에서 그 아예 한국판 빅브라더 만들려고 연구 수주하고 김현현이 네. 그리고 심지어 용산공원의 불순 분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막 심박수까지 뭐 측정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아니 그게 중국, 북한 맨날 욕하는데 그 이상 가는 독재국가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또 지들이 윤석열 어게인을 하면서 자유를 갖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그 답답하죠. 이제 아까 이제 저희 질문 조금 나오기는 했었는데 제가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 예. 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이제 10대 20대 이게 너무나 빠르게 전파하고 있는 심각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 주점에 주목을 하지만 사실 저는 한국 사회의 이 극우화는 사회적 맥락이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이제 이사님도 동의를 하실 텐데요. 그래서 그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불과 97년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민주적인 정부를 세워낸 게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97년 이전에는 정말 오로지 한 당의 장기 집권을 하는 체제 속에서 살았고 특히나 그 대부분이 군사 독재 정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시즘이 일상화된 체제를 수십 년 동안 살았던 맥락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 뭐 그 자연사 하신 일부 분들을 세대 교체가 된 일부 분들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그 어떤 문화적 맥락, 사회적 맥락은 남아 있는 것이고 네. 당시에 그 군사 독재 파시즘은 그러니까 차이를 차별로 하고 공포를 통해서 그 반대 세력들을 그 공포심에 굴복하는 또 순응하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기반으로 만들고 그 공포를 통해서 사회 내부의 갈등을 그 폭증시키고 또 뭐 진짜 남북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좌우의 갈등까지 지금 뭐 심지어는 지역의 갈등까지도 그런 어떤 갈등과 충돌을 통해서 기생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세력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들의 정치적 반대자가 마치 반국가 세력인 것처럼 세우면서 뭐 빨갱이 낙인, 종북 낙인 엄청난 낙인을 찍어대면서 그들을 혐오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좀 지금까지 좀 팽배해 왔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지금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아주 사회에서 저소득층, 소외된 사람들이 오히려 이 극우화 되고 있는 현상을 저희가 또 잘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 기본적으로 불만과 불평들이 많은 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그런데 그 불만과 불평등을 특정한 정치 세력에 향하게 만든다는데 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 일베가 처음 저희가 우리 사회에 등장을 했을 때만 해도 그들이 하는 행위는 상당히 그러니까 보편적인 정서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쟤네들 좀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예외적인 현상으로 치부를 했는데 지금은 그 현상이 마치 하나의 어떤 문화 현상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양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이 반체제죠. 무조건 어떤 합리적인 이성이라든지 팩트체크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기존 체제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이면 무조건 다 오케이 라는 어떤 근본적인 또 정서도 깔려 있고 특히 이제 10대 20대들이 바로 그런 정서에 좀 열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가 예의주시할 것은 이번 대선에서
단순하게 그렇게 도식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뭐 그럼 일종의 이제 보수계라고 본다면 네. 이 둘을 합친 합하면. 그 지지율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표와 권영국 그 후보 후보, 이렇게 두 분의 지지율 합한 게 합하면. 불과 1%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란 괴염이라는 정말 엄청난 국가적인 사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지지율 아주 극명하게 사실상 이제 정치 그 대립이 있었던 그 현장에서도 표 차이가 그거밖에 안 난다는 거 정말 예의주시해야 되고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아까 이제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뾰족한 해결책이 당박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게 이제 그 문화로서 우리가 곳곳에서 이런 어떤 그 혐오화, 극우화에 저항하고 해야 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저기 담벼락에 대고 소리라도 질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 시민들의 그 어떤 각성 예, 네. 이 문제에 대한 각성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내가 뭐라도 하나라도 해야 되겠다는 실천 의식 이것이 좀 결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아주 이 한국 사회의 그거의 뿌리와 지금 현상을 제대로 잘 정리한 우리 황희도 이사님의 책을 열독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필드업을 해주셨네요. 아유, 다시 뭐. 한번 소개하는데 네. 저 책을 읽고 이 현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사태 인식이 있은 후에 그 이후에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좀 꼭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오늘 저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네. 나중에 좀 더 정치적인 분석을 혹시 다음 기회에 또 모셔 주시면 그때 같이 또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시간이 부분이에요. 많이 간 것 같은데 진짜 이주희 의원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 몇 개 주신 게 뭐 네. 일배 이제 확산. 그러니까 일배라 그러면 뭔가 되게 이상한 사람들만 소수에 모여 있던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이게 말씀드렸듯이 확산된 거 되게 중요한 거라 나중에 이것도 한번 얘기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결국 이거 타고 가면은 박정희 땐 중앙정보부, 그다음에 전두환 때 안기부, 어. 지금 국정원. 근데 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안 나오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주희 의원님이 딱 그 문제를 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오신 분이라서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 빼놓고 이거 절대 못 해결합니다. 왜냐면은 플랫폼만 이렇게 대응한다 해도 저 애초에 그 헤드 역할하고 심지어 자금줄이랑 이걸 저는 이제 인맥 정보 자금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네. 이게 전문가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이 중요한,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책임이 크지만 윤석열 하나 잡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일본 극우 맞습니다. 세력과 미국 극우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거대한 판인 거고 그래서 이게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특이한 현상이었던 일베가 마치 보편적인 하나의 문화처럼 인식된 계기가 바로 국가 개입이었거든요. 네. 그 아. 일베를 국정원이 우리 뭐 이미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수십만 사람들 특히 뭐 문화계, 예술계, 정치계 뭐 학계 할 것 없이 귀에서 사찰하고 그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지금 이제 사이버 내란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우리 이사님께서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그 심리전을 펼치고 이것을 국가기관이 주도해서 펼쳤다는 거. 그러니까 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마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사라져야 할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중도 할 수 있고 반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치 현중과 현미로 현미까지 뭐 현미는 아직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예 현중 그렇죠. 또 뭐 북한에 대해서도 엄청난 그 터부시 예. 이런 어떤 극단적인 사고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저는 바로 파시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파시즘이야말로 그 인식의 잔재야말로 우리가 싸워야 할 내란의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깊은 얘기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차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네. 벌써 그렇게 마무리 차원에서 됐나요? 말씀드리면 예. 제가 학생들이 제일 아까 극좌 극우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쉽게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둘 다 똑같다는 걸로 많이 빠지게 돼요.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중요한 게 반중, 반미, 뭐 반북 다 할 수 있죠. 반일도 할 수 있고. 근데 혐중을 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혐일을 했으면 그것도 당연히 그건 문제인 겁니다. 근데 노노 재팬 할 때는 우리 대상이 막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너 나가 이런 거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마치 비슷한 것처럼 등치시키는 거를 구체적으로 대응해줘야 된다. 이게 쟤네들이 프레임 갖고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걸 되게 잘 써먹는 거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이준석이 그런 거 올라타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건 좀 더 구체적으로 싸울 전선은 명확하게 긋고 예. 그다음에 애초에 싸울 대상이 아닌 건 좀 빠지고 그런 것들이 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봅니다. 예, 지금 이게 또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미 예를 들면 이제 그
일본 사회에서 네. 우리 헤이트 스피치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일본의 특히 이제 혐한의 뿌리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지금 우리 제일동포들이 사실상 2등 국민 취급 받으면서 상당히 그 차별과 배제 속에 오랜 세월 고통을 많이 받아오셨어요. 네. 문제는 그분들을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러면 보드만 안고 뭔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가 나섰냐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비단 이제 우리 한국 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네.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각국의 처지와 조건에 따라서 이 어떤 그 혐오의 뿌리는 혐오의 어떤 양상은 다르겠지만 사실상 그 어떤 정신의 뿌리 그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혐오화하고 또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네. 그 이 현상을 악용하고 이런 정치 세력들이 문제이고 아무튼 저는 우리 민주화를 이뤄낸 K민주주의 정말 힘은 결국에 우리 국민들밖에 없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 힘을 믿고 있고 그래서 머지않아 이런 문화들이 꼭 바뀌리라 그렇게 네.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눌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예. 네. 원래 이거 아쉽고요. 질문지 다 못하지 않았? 지금 못한 거죠? 네, 다 못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이제 주제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나눠야 될 그 대화 내용 자체가 많은 토론과 또 이제 대책을 생각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는 다 못했지만 다음 기회에도 모셔서 우리 변호사님 우리 의원님 말씀을 좀 들어보고 황희도 이사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첫 방송 오마이TV 통해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황희도 이사도 못다한 말씀 책 소개할 것 같은데 그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첫 네. 방송이시니까. 좋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예. 다음에 감사합니다. 의원님 끝으로 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네. 그 기자님 저는 화면으로만 항상 뵀던 예. 분인데 이렇게 실제 뵙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시청자분들께서 바라시는 거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이제 국회에서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잘 구체적으로 구현하는가 그건 이제 저의 책무가 될 테고 네.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또 좋은 의견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예, 지금 제가 아직 3개월밖에 안 돼서 그 이런 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가기에 이제 네. 총알이 좀 필요합니다. 총알. 그래서 네, 싸우려면 보신 또.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 의원의 든든한 후원이 되어주세요. 예, 이렇게.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사실은 이 이제 검찰 개혁 이 대장동 사안에 있어서도 저 할 말 그것도 너무 많은데. 계속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네. 다음에는 그 얘기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그렇게 아유, 너무 하겠습니다. 아쉬워서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예 아닙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 마련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와서 또 책 소개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이사님과 같이 나올까요? 너무 이 티키타카가 좋은데. 네, 아, 좋네요. 다음에도 한번 저희가 예, 기획을 또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